오늘날 북유럽 국가들은 거의 모든 통계에서 세계 최고 중 하나입니다. 인간개발지수, 민주주의지수, 1인당 GDP 및 PPP, 행복,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중 하나입니다. 도대체 왜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 최고 중에 하나인 국가들이 되었을까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19세기 유럽의 일반적인 평균 국가에서 21세기의 선진국까지 올라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북유럽은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지칭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이 국가들이 전체 시간 동안 항상 독립국은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1814년에 스웨덴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핀란드는 1917년에 러시아 제국에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아이슬란드는 1944년에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사는 지난 2세기 동안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1850년경에 처음으로 산업화를 시작했고, 덴마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이후 나머지 국가들이 이어서 산업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산업화를 시작하는 방법과 과정은 여느 유럽 국가들과 매우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귀족과 부유한 상인들로 구성된 작은 상류층이 산업화를 이끌었는데요. 99%의 사람들이 들판에서 일을 했고,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식량을 생산했습니다. 이 산업화와 함께 농업을 더 쉽게 만드는 새로운 도구가 발명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쉬워져서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땅에서 일하기 위해서 인구의 99%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장에서 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항상 귀족, 부유한 상인,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부들은 직원이 되었고, 귀족과 상인들은 곧바로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유럽 국가들은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당의 지도자들은 거의 항상 이미 존재하는 귀족과 상인 계급의 일부였습니다. 민주주의와 정부 전체가 종종 엘리트들이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에서 그들은 매우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북유럽 국가의 영주였다면 당신은 당신의 영토를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당신이 땅을 통제하고 싶다면 항구나 성벽, 그리고 도시의 문, 성문, 그리고 영토를 들락날락하는 도로를 통제한 다음 당신의 지역을 여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에서 사람들은 나무를 자르고 배를 만들고 발트해와 북해 어디든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농부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농부들은 단순히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더 내륙에 살았다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군인들을 어떤 마을이든지 보내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북유럽 귀족들은 세계의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 엘리트들과 같은 수준의 권력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농부들이 그들이 생산한 모든 것을 지역 영주들에게 넘겨야 했지만, 북유럽 국가에서는 그 농부들이 그들이 생산한 모든 것을 보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살았던 땅을 소유한 대부분의 독립적인 농부들로 구성된 대규모 중산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군주가 그들의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일부 군인들에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 농부들을 단순히 짐을 싸서 다른 곳에서 살지 않도록 대가로 무언가를 주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그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첫 번째 초석을 개발했습니다. 정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통제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토지를 소유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정치적 시스템에 참여했으며, 부는 인구 사이에 더 동등하게 공유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정부 전체가 사람들이 일을 끝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산업화되기 시작했을 때 새로운 산업을 설립하기 위해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은 이 정부들이었고, 많은 국가에서 철도와 같은 비용을 지불한 것은 부유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노르웨이의 목재 공장, 스웨덴의 철광산, 또는 아이슬란드의 알루미늄 추출을 설립하고 싶다면 기업들이 원자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운송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설치한 것은 바로 정부였습니다. 천연자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큰 숲은 목재, 펄프, 종이로 바뀌었습니다. 스웨덴의 많은 양의 철,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물고기, 그리고 덴마크의 바람, 핀란드, 스웨덴의 수력 발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지열 에너지와 같은 많은 에너지원, 모든 자원에 대해 북유럽 국가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그들의 국경 내에서 공장을 수익성 있게 만들기 위해 충분한 고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유럽 국가들이 왜 그렇게 부유한지에 대한 두 번째 초석을 개발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지방경제, 그들의 국경 바로 밖에는 천연 자원에 대한 큰 욕망을 가진 인구와 많은 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원자재를 독일, 영국, 러시아에 팔았고 그들로부터 제조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나머지 지역이 산업화됨에 따라 그들은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했고, 이는 북유럽 국가들이 그들에게 더 많은 원자재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농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농장에서 멀어졌습니다. 광산, 제재소, 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예를 들어 덴마크는 독일에서 엄청난 양의 식품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까지 농업의 기술 진보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들판을 떠났고, 더 많은 자원을 추출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자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은 천연자원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이 계속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들은 다른 나라에 판매할 새로운 제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다른 국가들이 그들의 자원을 제조된 상품으로 바꾸도록 하는 대신 그들은 단순히 그것을 스스로 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많은 양의 식량을 생산했고 그들은 가공식품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스웨덴은 철분이 많아서 철강 제조에 집중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개방된 경제는 그러한 재료를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비싼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자재를 수출하는 동안 경험한 경제 성장 수준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들은 제조된 상품의 수출을 허용하기 위해 경제를 더 개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하려고 했던 대부분의 큰 나라들과는 달리 북유럽의 국가들은 예를 들어 전기 발전기와 같은 값비싼 제품에 집중했습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초콜릿, 최초의 북유럽 초콜릿은 노르웨이의 프레이와 같은 19세기 말에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세계의 이 지역에 그들만의 제조 산업을 설립할 만큼 충분히 부자가 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유럽 회사를 보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북유럽 지역에 원료 수출에서 전환한 19세기 말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료와 제조품, 고급 제품을 수출하는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자체 인구가 대규모 제조를 수익성 있게 만들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설립되는 동안 그들은 북유럽 경제를 더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다른 북유럽 지역과 함께 이 무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 사이로 여행하는 것을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직원들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경제에도 좋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노동자들은 단순히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웨덴인들은 노르웨이와 덴마크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례로 무역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스웨덴 상품을 생산하는 스웨덴 회사라면 스웨덴이 노르웨이로 이사할 때 그 나라에는 자국에서 제품을 구매하는데 관심이 있는 고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웨덴 이민자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제품을 그 나라 원주민들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나라에 같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터키인들이 더 나은 직업과 급여를 판매하기 위해 서방 국가로 이주했지요. 그 사람들은 케밥과 같은 자국의 음식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서유럽의 대부분의 주요 도시는 케밥을 판매합니다. 서양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케밥을 사랑한다는 것을 터키인들은 알게 됐고 그 터키 사람들은 판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터키는 터키 사람들을 통해 서양인들에게 자체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북유럽 국가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이미 공유된 문화적, 언어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그들이 다른 스칸디나비아 사람들과 사업을 하는 것을 훨씬 쉽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의 시장은 더 상호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부유해짐에 따라 그들은 다른 북유럽 국가에서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할 것이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더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본질적으로 한 나라에 대한 더 많은 번영은 다른 나라에 더 많은 번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국가들의 수입에서 볼 수 있는데 수입이 경제에 더 큰 비중이 되면서 수출은 대부분 같은 비율로 유지되었습니다. 핀란드조차도 러시아 제국의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국가들과 더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제국보다 북유럽 국가에 경제적으로 더 의존하게 되는, 그리고 이것은 북유럽 국가들이 왜 그렇게 번영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초석을 만들어주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경제를 더 개방하는 전략. 1930년대 대공황 동안 많은 국가들이 외국 경쟁을 막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1930년 오슬로 협정에 따라 무역을 자유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유무역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무역을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자유무역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다가오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무역을 무료로 한다. 무역에 어떠한 세금도 물리지 않는다. 기업과 기업,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를 무료로 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입니다. 북유럽은 이미 1930년대에 이렇게 자유무역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실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핀란드가 다른 북유럽 국가들보다 살짝 느리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고, 바꿔 말하면 핀란드조차도 이러한 동참을 통해 그리고 북유럽 전체의 발전을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나라가 부유해지면 주변 국가들은 가난해지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무역 수지가 적자냐 흑자냐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무역 규모가 얼마나 크냐.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 대국이다. 주변국들, 주변 나라의 다양한 국가들,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개방 경제에 따라서 무역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쪽에서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이쪽에서는 비싸게 살 수 있고, 이런 자유무역 시장 경제의 발전을 통해서 아시아 전체가 부유해지면 결국은 서로 간에 유대관계가 많아지고 거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유해짐으로 통해서 국가는 더 안전해지고 세계 경제는 더 발전해지고, 세계 경제에서, 세계 안보에서 아시아를 더 주목하고, 그것이 결국은 국방비도 줄어들고, 또한 우리의 안보도 보장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북유럽의 발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이유이고요. 다음 편에서는 노조들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리고 인구는 어떻게 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